좀 전만 해도 밖에 눈이 온 게 보였었는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네요. 생강차 마시는 중입니다. 또 감기가 왔어요. 요즘 감기가 조금 나은 듯 하다가 또 다시 반복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3주 전에 감기가 들었다가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조금 감기 기운이 있길래 생강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음, 명절도 끼어 있었고 이래저래 제가 조금 됐죠? 올린 지 거의 한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빼박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이제 찐 새해 벽두겠죠?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진정한 새해가 밝았다고 저희 이제 나라 풍습상 띠별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엄연히 음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쵸? 여하튼 빼박 이제는 정말 25년 새해가 밝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거고 나이 먹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자, 을사년 새해 각자 계획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새해가 밝는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느끼고 있는 게 그게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다고 할까요? 이제 겨울에서 조금 있으면 봄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좀 그래도 덜 추워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희망을 갖는, 희망이란 표현은 좀 거창한가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네요. 참, 제가 인사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오늘 또 물론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요 근래에 며칠 동안 눈이 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읽으려는 책은 계절상 이렇게 겨울하고는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처럼 제가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저희 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님의 소설집 중에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집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설집 속에는 몇 가지 단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이 소설집 제목인 내 여자의 열매와 동명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 그리고 해질녘의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아기 부처 어느 날 그는 붉은 꽃 속에서 9개의 이야기, 흰 꽃, 철기를 흐르는 강, 그렇게 8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는 이 제목과도 같은 동명의 내 여자의 열매 중에 내 여자의 열매를 소개해드리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우선 특별하게 긴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일단은 낭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는 게 좋을 텐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내 여자의 열매란 소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채식주의자의 어떤 시드가 된다고 할까요? 씨앗, 첫 발길, 그 소설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 습작 같은 그런 단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채식주의자에서의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고 점점 식물화돼가는, 그러니까 뭐 식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채식만을 고집하면서 끝내는 이렇게 정신 질환까지도 그렇게 파괴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주변에 많은 어떤 환경의 어떤 폭력이랄까 그런 데 노출된 한 존재, 거기서 이제 여자로 표현이 됐지만 그런 어떤 육식을 대표하는 그런 폭력, 여타의 모든 것들에 둘러싼 그 사회의 폭력에 반응하고 있는 그 폭력의 어떤 피해자이면서 또 나름 그 폭력을 거부하는 그런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자 주인공을 화자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화자로 나오죠. 언니라든가 형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장편 소설인데요. 채식주의자는 이 내 여자의 열매는 일단 낭독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이곳에 어떤 얘기의 중심에 있는 여기에도 여자입니다. 중심에 있는 여자 또한 비슷한 뭐 채식을 한다거나 이런 거와는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그 저항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이걸 낭독을 다 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바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강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 중에 내 여자의 열매.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처음에 첫 단락, 뭐 2개의 단락 정도 처음에 나오는 그 몇 개의 문장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전체 소설의 분위기와 그 상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흐름의 상징을 뭔가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앞쪽에 조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낭독하겠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피멍을 처음 본 것은 늦은 5월의 일이었다. 관리실옆 화단에 몰아는 잘린 혀 같은 꽃 이파리들을 뚝뚝 뱉어내고 노인정 어귀의 보도블록에는 문드러진 흰 라일락 꽃들이 행인들의 구두 밑창에 엉기던 봄날이었다. 아내의 몸에서 피멍을 처음 본 것은 늦은 5월의 일이었다. 관리실 옆 화단에 몰아는 잘린 혀 같은 꽃 이파리들을 뚝뚝 뱉어내고 노인정 어귀의 보도블럭에는 문드러진 흰 라일락 꽃들이 행인들의 구두 밑창에 엉기던 봄날이었다. 정오가 가까웠다. 물은 복숭아 살 같은 햇볕은 무수한 모래먼지며 꽃가루들이 제 몸에 달라붙도록 내버려둔 채 거실 바닥으로 물컹물컹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들큼하고 미지근한 볕을 흰 러닝셔츠 바람의 등짝으로 받으며 아내와 나는 말없이 일요일 자조간 신문을 나누어 읽고 있었다. 지나간 한 주는 그 앞에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하였다. 휴일에만 허락되는 늦은 아침잠에서 나는 수분 전에야 눈을 뜬 참이었다. 모로 누인 노곤한 몸을 이따금씩 뒤틀어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가며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느린 속도로 활자들을 훑어 내려가고 있었다. 참, 당신이 한번 봐줄 테야? 왜 이렇게 멍이 가시지 않는지 몰라.
아내의 이야기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단지 그 어디쯤에서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다소 방심한 시선을 그녀가 있는 쪽으로 쳐들었다. 나는 허리를 고추 세워 앉았다. 신문 갈피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손바닥으로 눈자 위를 비볐다. 러닝 셔츠를 브래지어 깨까지 들추어 올린 아내의 등허리와 배에 제법 깊은 멍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다친 거야? 아내는 잠자코 상체를 외틀더니 주름치마의 뒷지퍼를 엉치 뼈있는 곳까지 내려보였다. 가나나의 손바닥만한 연푸른 피멍들이 마치 나렴한 듯 또렷이 얹혀 있었다. 응? 어떻게 다친 거냐고. 재차 다그치는 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18평 아파트 거실의 저교를 찢었다. 몰라. 나도 모르게 어디서 뒹굴었는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래 멍이 점점 커져. 아프지는 않고? 아내가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황황히 눈길을 피했으므로 꾸짖는 듯했던 좀 전에 내 태도가 약간 미안하게 생각되어 나는 말씨를 누그러뜨렸다. 욱신거리거나 하진 않는데 먹는 부분에 감각이 없어. 그게 더 무섭지 뭐야. 죄스러웠던 조금 전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걸맞지 않게 입가에 생글생글 미소를 띄우더니 아내는 병원에 가볼까? 하고 물었다. 문득 나는 서먹서먹한 마음이 되어 아내의 동안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4년째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 낯선 얼굴이었다. 나와 3살 터울이지는 아내는 올해 29살이 되었다. 결혼 전에는 함께 거리를 걷다가 부끄러울 만큼 어려 보였던, 화장을 하지 않은 날에는 여고생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천진한 이목구비에 어울리지 않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제 어디에 가도 여고생이나 여대생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이보다 늙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듯했다. 붉은 물이 오르기 시작한 풋사과 같던 아내의 뺨은 주먹으로 꾹 누른 것처럼 깊이 패였다. 연한 고구마 순처럼 낭창낭창하던 허리, 보기 좋게 유연한 곡선을 그리던 배는 안쓰러워 보일 만큼 깡 말라 있었다. 마지막으로 밝은 곳에서 아내의 알몸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하고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올해가 아닌 것은 분명했으며 지난해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나뿐인 식구의 몸에 저만큼 깊은 멍이 든 것을 모르고 지냈을까. 동그랗게 올려뜨고 있는 아내의 눈 옆에 가늘게 팬 주름들의 수요를 헤아려 보다가 나는 아내에게 옷을 모두 벗어보라고 말했다. 살이 빠진 탓에 흉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광대며 언저리를 붉히며 아내는 항의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맞은편 아파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집의 베란다는 동부간선도로에 연하고 있었다. 간선도로와 중랑천 넘어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까지의 거리가 3블록이니 성능 좋은 망원경이 아니고서야 이쪽을 훔쳐볼 수 없을 테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13층 아파트의 거실을 들여다볼 수도 없을 일이었다. 그러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라는 아내의 항의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 말고는 별 뜻이 없는 것이었다. 신혼 무렵의 휴일이면 다름 아닌 이 거실에서 8월의 무더위를 견디느라고 베란다의 안쪽 유리문과 바깥쪽 창문까지 죄다 열어젖힌 채 한낮에도 몇 차례씩 서투른 사랑을 나누다가 녹초가 되곤 하지 않았던가. 1년쯤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서투르지 않게 되었으나 녹초가 되도록 사랑하는 일에도 차츰 열중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는 초저녁잠이 유난스럽게 깊었다. 내 귀가가 늦으면 어김없이 먼저 잠들어 있곤 했다. 혼자서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 손발을 씻고 불 꺼진 안방으로 들어가면
잠들어 있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적막했다.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아내를 안으면 잠에 흠뻑 취한 눈을 반쯤 뜬 아내는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뜨겁게 되안아주지도 않은 채 내 몸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잠자코 내 머리털을 쓸어주곤 있을 뿐이었다. 전부 다? 다 벗으라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는다는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내는 벗은 속옷을 둘둘 공처럼 말아주고는 그곳으로 음부를 가렸다. 참으로 오랜만에 밝은 곳에서 보는 아내의 알몸이었다. 그러나 나는 욕망을 느낄 수 없었다. 둔부뿐 아니라 옆구리며 정강이, 흰 허벅지 안쪽 살알까지 연두색 피멍이 든 꼴을 보니 와락 화가 치밀었고 화가 가시자 까닭물을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방심하기 쉬운 성격의 이 여자는 어느 밤거리에선가 초저녁잠에 취한 얼굴로 걸어가다가 서행하는 차에 부딪혔거나 불 꺼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놓고는 잠결에 그 기억마저 잃어버린 것이나 아닐지. 쏟아져 들어오는 늦봄 햇살을 등에 지고 두 손으로 음부를 가린 채 오두만이 서서는 병원에 가볼까? 하고 다시 잠을 구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지없이 한심하고 가엾고 서글퍼서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애틋한 마음이 되어 아내의 깡마른 몸을 꼭 한번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었다. 2.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봄날 아내의 마른 몸을 안으며 통증이 없다니까 금세 가실 거야. 어디 당신이 제 몸 못 가는 여기저기 상처내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라고 너털 웃음 섞인 면박을 주었던 것이다. 제법 열기를 품은 바람이 키 큰 플라타너스 잎사귀들과 그 속에서 껌뻑이는 가로등의 충혈된 눈들을 끈적끈적한 뺨으로 비벼대던 초여름밤. 식탁 맞은편에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던 아내가 소리내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그녀의 멍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 당신이 다시 한번 봐. 아내는 반소매 아래 드러난 앙상한 두 팔을 쳐들더니 티셔츠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었다. 나는 짧은 신음을 뱉고 말았다. 지난번만 해도 갓나나이 손바닥만 하던 피멍들이 이제 큼직한 토란잎처럼 부풀어 있었다. 게다가 멍의 색깔이 그때보다 진해졌다. 봄날의 연푸른 실버들 가지가 여름 들면서 짙게 푸르러진 것 같은 둔탁한 녹색이었다. 마치 타인의 몸을 만지듯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멍든 어깨를 쓸어보았다. 얼마나 아프게 다치면 이런 멍이 드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이날 아내의 얼굴은 난물이 든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지질려 있었다. 제법 윤기가 있었던 머리카락은 마른 시래기처럼 푸석푸석했다. 눈의 흰자 위는 새하얗다 못해 엷은 쪽빛이 났는데 그 때문에 유난스레 검어 보이는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고 번쩍이고 있었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고 밖에만 나가면 햇빛만 보면 옷을 벗고 싶어져. 뭐랄까? 마치 몸이 옷을 벗기를 원하는 것 같아. 기이해 보일 만큼 비쩍 마른 상체를 벌거벗은 아내가 맞은편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저께는 발가벗고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 건조대 옆에 서 있어 보기도 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영락없이 미친 여자처럼 말이야. 쥐고 있던 젓가락 두 짝의 모서리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나는 아내의 앙상한 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다 보고만 있었다. 배도 고프지 않아. 물은 예전보다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밥은 반 공기도 못 먹어. 그렇게 안 먹으니까 위액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 같아.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아무 데서나
토악질을 해. 아내는 허물어지듯 무릎을 접더니 내 넓적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설마 우는 것일까? 내 트레이닝복 바지가 미지근하게 젖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토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맨땅 위에서 멀미하는 사람처럼 허리를 펴고 걸을 수가 없어. 머리가 오른쪽 눈이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파. 어깨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지고 입에 단물이 고이고 노란 위액이 보들보들하게 가로수 밑둥이. 초기 다른 형광등이 벌레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우름한 전등빛 아래, 음음한 전등빛 아래 등짝에 피멍이 된 아내가 입술을 물어 흐느끼는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병원에 가봐. 아내 얼굴을 들어올리며 나는 말했다. 내일 당장 내 거에 가봐. 아내의 얼굴은 볼썽사납게 젖어 있었다. 마른 시래기 같은 그녀의 머리채를 손갈퀴로 빗어내리며 나는 이를 드러내어 웃어 보였다. 그리고 제발 나다닐 때 조심 좀 해라. 다 큰 사람 몸에 이 멍이 다 뭐냐? 어린애도 아니고. 눈물방울이 고여있던 입술을 힘없이 벌리며 아내의 젖은 얼굴이 웃었다. 3. 아내에게 원래 눈물이 많았던가? 그렇지 않았다. 상계동 아파트에 사는 건 싫어라고 말하며 처음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는 26살이었다. 처녀적의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에도 언제나 나직한 웃음의 기운이 밝은 배경색처럼 깔려 있었다. 동안인데 비하여 어른스럽고 차분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떨며 아내는 말했었다. 인구 70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 죽을 것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했었다. 살아보지도 않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사람이 많은 게 왜 싫다는 거야? 나는 약간 정색한 얼굴로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한 눈이었다. 일부러라도 난 번화가가 가까운 곳에서만 자취방을 얻곤 했어. 인파가 득실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에 거리를 꽝꽝 울리고 혼잡하게 도로를 메운 차들이 경적을 뱉어내는 곳으로만 옮겨 다녔어. 그러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었어. 그 선한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그러지 않고는 혼자서 버텨낼 수 없었다고. 아내는 그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더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치 세수하듯 두 뺨에 거품 문질렀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단 말이야. 이 13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렇게 끔찍한 소리를 해? 별나기도 하구만 정말. 이곳 상계동 아파트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한 첫 해 아내는 과연 자주 잔병을 앓았다. 산동네 자취방의 추위에 익숙해 있던 아내는 밀폐된 아파트의 중앙난방에 적응하지 못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젠걸음으로 오르내리며 박봉의 출판사를 개근하느라 최대한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그녀의 몸은 쉽사리 원기를 잃었다. 그러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결혼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아내는 그동안 저축했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주말에 두어 건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어 모아둔 돈을 죄다 털어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다. 떠나서 피를 갈고 싶어 라고 아내는 말했었다. 줄곧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마침내 직속 상사에게 올렸다던 날 저녁이었다. 혈관 구석구석에 낭종처럼 뭉쳐있는 나쁜 피를 갈아내고 싶다고
자유로운 공기로 낡은 폐를 씻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다.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다고. 여건이 되지 않아 줄곧 미루어만 왔지만 이제 얼마간의 돈을 모았으며 자신감도 생겼으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일단 떠나서 6개월쯤 한 나라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몇 달을 머무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말이야. 라고 아내는 말하며 나직하게 웃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보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쉬엄쉬엄. 그러나 세상의 끝으로 떠나버리는 대신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이 아파트의 전세금과 결혼 비용에 털어부었다.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 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아내가 꿈꾸었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것을 위해 그녀가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들 역시 어린아이 같은 것,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점을 아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며 그 깨달음은 어쩌면 나로 인한 것이었으리라는 자부심 섞인 추측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일말의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베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투명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묵직한 철구가 발과 다리를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은 채 거기 서 있었다. 깊은 밤과 새벽이면 한산한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택시며 오토바이들의 굉음에 아내는 깜짝깜짝 깨어 몸을 떨곤 했다. 차들이 아니라 도로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도로와 함께 이 집도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내는 말했다. 굉음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다시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 아내의 귀염성 있는 얼굴은 산 사람 같지 않게 창백했다. 저것들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인가 들릴 듯 말 듯한 쉰 소리로 아내는 꿈결처럼 물은 적이 있다. 다들 어디로 저렇게 달려가는 거야? 4. 다음 날 밤 내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현관 쪽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슬리퍼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제때 손질하지 않은 흰 발톱들이 둥글게 휘어 있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구두를 벗는 내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윤기 없는 머리카락 한 올이 뺨으로 흘러내린 것을 귓바퀴 뒤로 쓸어넘기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저 여벌굴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처음 아내를 소개받던 날 중개 역할을 해준 직장 선배가 늦음하게 자리를 피해주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저 비밀스러운 표정에 나는 당황했었다. 마치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 아무에게도 가르쳐준 적 없는 듯한 눈길이었다. 언뜻 밝고 사랑스럽게만 느껴졌던 얼굴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은 외로움을 읽었기 때문에 순간 나는 아내가 나를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친 김에 술 기운을 빌려 고백했을 때 26살의 아내는 여전히 저렇듯 쓸쓸하다 못해 차가운 여벌굴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긴 간 거야? 아내는 옆으로 돌린 고개를 미미한 동작으로 끄덕였다. 아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은 나쁜 안색을 숨기기 위한 것일까? 혹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일까?
얘기를 좀 해봐. 의사가 뭐래? 괜찮대. 숨을 몰아쉬듯이 그녀는 말했다. 무섭도록 차분한 말씨였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턱없는 비유겠지만 공들여 오치를 하고 유약을 바른 다과상 같은 음성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아껴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게 되는, 가장 좋은 차와 닭이를 올려놓고 싶어지는 단아한 찻상 말이다. 그날 불안정하게 떨려서 나온 내 고백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은 채 아내는 예의 차분한 목소리로 심상하게 대꾸했었다. 나는 평생을 정착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때 나는 화초 이야기를 했었다. 나의 꿈은 아파트 베란다에 큼직한 화분들을 들여 거기다 파랑 상추랑 들깨를 심는 거라고 말했다. 여름이면 깨꽃이 눈처럼 하얗게 필 거라고도 했다. 화초와 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내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말끄러미 나를 바라보던 아내는 부엌에서 콩나물도 길러 먹고 말입니다 하고 덧붙인 내 마지막 말에 비로소 어렴풋이 웃었다. 그 가느다랗고 천지는 웃음의 끝에 매달려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요. 결혼한 뒤 나는 약속대로 베란다에 화분을 들여놓았지만 두 사람 모두 솜씨 좋은 관리자가 되지 못했다.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리라고 생각했던 채소들은 어쩐 일인지 한 번의 수확도 거두지 못한 채 시름시름 죽어갔다. 누군가는 고층 아파트라서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물과 공기가 나빠서라고 했다. 키우는 사람들의 성의가 부족한 탓이라는 질책도 받았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식물에 대한 아내의 정성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상추나 들깨 한 포기가 말라 죽으면 한나절 내내 울적한 기색이었고, 한 포기가 살아나는 듯 싶으면 듣기 좋은 콧노래를 아직하게 흥얼거렸다. 어떤 까닭이었든 이제 베란다에 남은 것은 메마른 흙이 채워진 직사각형의 화분들 뿐이었다. 그 죽은 화초와 채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틀에 화분을 올려놓으며 차가운 빗속에 손을 적셔보곤 하던 날들은 젊었던 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는 나를 보며 아내는 말했었다. 차라리 먼 데로 가 우리. 잎사귀 가득 기운찬 빗줄기를 받아들이며 잠시나마 우쭐우쭐 되살아나는 채소들과는 달리 아내는 더욱 우물하게 시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콧물도 가래침도 새까매. 아내는 상춧잎 위로 여윈 손바닥을 내밀어 비를 받았다가 이내 베란다 밖으로 뿌렸다. 더러운 비야. 아내는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마치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고 술자석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적에 찬 목소리로 아내는 내뱉었다. 잘 자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답답한 곳에 저희들끼리 갇혀서. 그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내 짧고 아슬아슬한 행복을 함부로 깨뜨리는 아내의 예민함을 자신이 말한 대로 낡은 우울질에 피가 흐르는 그녀의 깡마른 몸뚱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을 해봐! 나는 두 손바닥 가득 받은 빗물을 아내의 얼굴에 끼얹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소스라치며 얼굴을 씻는 아내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내의 젖은 손이 거칠게 허공을 저었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 안쪽에 내 얼굴에 튀었다. 창틀에 얹어둔 화분이 그 서슬에 아내의 발등을 찍으며 베란다 바닥에 나둥그러졌다. 성난 파편과 흙덩이들이 아내의 옷과 맨발에 흩어졌다. 허리를 기역자로 접어 다친 발등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아내는 아랫입술을 물었다.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는 내가 역정을 내며 소리침과 동시에 입술을 무는 버릇이 있었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생각을 정리한 뒤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내는 입을 다문 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아무 이상 없대? 나는 격한 피로와 외로움을 느끼며 양복 재킷을 벗었다.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아무 이상도 못 찾았대.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여전히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였다. 오. 아내는 차츰 말수를 잃어갔다. 나에게 무슨 말도 먼저 건네지 않았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고개짓으로만 대답했다. 무엇인가를 물으면 고개짓으로만 대답했다. 대답하라고 소리를 치면 글쎄 하는 듯한 눈길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이었다. 아내의 얼굴색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이제 어두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의사의 진찰이 아무 이상도 찾지 못했다면 아내는 위장이 아프다기보다는 단지 마음이 괴로운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괴롭다는 것일까? 지난 3년은 나에게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힘에 버겁지도 못 미치지도 않는 직장일. 다행히도 무심하여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는 집주인. 만기가 가까워오는 아파트 청약금. 별다른 애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충실한 아내까지. 모든 것이 적당히 덮여진 욕조의 운수처럼 찰랑거리며 내 고단한 몸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적당히 덮여진 욕조의 운수처럼 찰랑거리며 내 고단한 몸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아내의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괴로움이 시민성의 장애까지 불러일으킨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무슨 권리로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인지 의아해질 때마다 막막한 염호감이 오래된 먼지처럼 켜를 이루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6박 7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음 날로 앞둔 일요일 아침, 거의 살갗 전체에 푸른 피멍이 앉아 흰 부분이 반점처럼 보이는 두 팔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를 보았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빈 빨래통을 안고 거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걸음을 막으며 나는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 반항하는 아내의 티셔츠를 벗기자 둔탁할 만큼 진한 푸른빛깔을 한 아내의 어깨가 드러났다. 나는 뒤척뒤척 뒤로 물러서며 아내의 몸을 노려보았다. 순 많던 겨드랑이 털은 반나마 빠졌고 말랑말랑하던 갈색 유두는 희끄무레하게 탈색되어 있었다.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장모님께 전화를 해야겠어. 아니야, 내가 할게. 그렇지 마. 혀를 씹는 듯 불분명한 발음으로 아내는 다급히 외쳤다. 병원에 가, 알았어? 피부과에 가.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가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같이 가려고 해도 짬을 낼 수 없는 거 알잖아. 자기 몸은 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도 부르고 내 말 들어? 입술을 문 채 아내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일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내 말이 싸구려 과자 부스러기처럼 거실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6. 엘리베이터 문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차례 되닫힐 뻔한 뒤 완전히 열렸다. 묵직한 여행 가방을 끌며 어두운 복도의 끝까지 걸어가 벨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나는 선득한 철제 현관문에 귀를 댔다. 2번, 3번, 4번. 아득히 먼 곳에서 울려오는 듯한 초인종 소리를 확인하게 계속해서 벨을 눌렀다.
가방을 문에 기대놓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8시였다. 아무리 초저녁잠이 깊은 아내지만 이것은 좀 심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저녁도 먹지 못했다. 오늘만은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싶지 않았다. 혹 아내는 내 말대로 장모를 불러 병원에 갔거나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 것일까. 그러나 현관에 들어서자 아내의 단벌 구두와 운동화, 슬리퍼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구두를 벗으며 나는 유난히 집안 공기가 싸늘하다고 느꼈다. 슬리퍼를 신고 몇 발짝 걸어가기 전에 역한 냄새를 맡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호박이며 오이 따위의 찬거리들이 말라 비틀어진 채 등어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전기밥솥 속에는 오래전에 해놓은 밥이 반 공기쯤 말라붙어 있었다. 묵은 밥 냄새가 뜨거운 김과 함께 코를 찔렀다. 설거지도 되어 있지 않았다. 세탁기 위에 놓인 플라스틱 대야에는 잿빛 비눗물에 담가 넣은 세탁물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다용도실에도 아내는 없었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출장 떠나던 아침 내가 보다가 그대로 펼쳐놓은 조간신문과 500ml들이 빈 우유팩, 우유 방울이 하얗게 응고된 유리컵과 아내가 뒤집어 벗어놓은 흰 양말 한 짝, 빨간 가짜 가죽 지갑 따위가 거실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차 소리가 간선도로를 거센 속력으로 질주하는 엔진음들의 불쾌한 울림이 집안의 단단한 정막 위로 칼금을 긋고 있었다. 허기와 피로 때문에 밥 떠먹을 깨끗한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싱크대의 개수통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식기들 때문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먼 곳에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긴 비행시간 동안 겪은 소소한 일들과 이역의 기차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피곤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강인하고 참을성 있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로웠다. 외로움 때문에 화가 났다. 내 몸이 보잘것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엉겨붙지 않는 듯한 느낌.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한기. 무엇으로도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용케 스스로에게 숨겨왔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다.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한기, 무엇으로도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용케 스스로에게 숨겨왔을 뿐 아니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다. 언제 어디에서나 혼자이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혼자이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가냘픈 대답이 들려온 것은 그 찰나였다.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내의 음성이었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베란다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거기 있으면서 왜 대답도 안 했어? 나는 발소리를 크게 울리며 걸었다. 강한 적막감이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이어 상대를 만난 짜증이 왈칵 혀끝으로 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베란다 문을 열어젖혔다. 이 살림은 다 뭐야? 도대체 뭘 먹고 살았어? 그때 나는 아내의 알몸을 보고 말았다. 아내는 베란다의 쇠창살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만세 부르듯 치켜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진초록색이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로 화릅수 잎처럼 반들반들했다. 시래기 같은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줄기의 윤기가 흘렀다. 초록빛 얼굴 속에서 푸른 두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뒷걸음질 치는 나를 향하여 아내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다는 듯이 다리깨를 움찔 경련했을 뿐이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낭창낭창한 허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새파란 입술 속에서 퇴화된 혀가 수초처럼 흔들렸다. 이빨은 이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의 희끗한 입술이 오므라들며 신음에 가까운 외마디가 새어나왔다. 나는 홀린 듯이 싱크대로 달려갔다. 플라스틱 대야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내 젠걸음에 맞추어 흔들리는 물을 왈칵왈칵 거실 바닥에 쏟으며 베란다로 돌아왔다.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는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다시 한번 물을 받아와 아내의 머리에 끼얹었다. 춤추듯이 아내의 머리카락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내의 번뜩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채머리를 떨었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자, 이렇게 6장까지가 화자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 식물로 변한 아내의 편지글처럼 쓰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 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털 스웨터 말이에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봤었어요. 제때 빨아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음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난 소리를 주게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벌거벗은 살에 내리박힌 햇빛이 꼭 어머니 살레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에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와서 거기 나를 심어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물도 잡아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와서 내 다리에 부어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아름 사와서 갈아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꿔준답니다. 이상하죠, 어머니?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보는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요. 간선도로를 거칠게 미끄러져가는 차들의 질주를, 그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에게로 다가오는 발소리의 미세한 울림을, 비 내리기 전이면 비옥한 꿈에 젖어 있는 대기를, 안개를 품은 새벽 하늘의 희뿌연 빛을 나는 느껴요.
가깝고 먼 곳에서 싹이 돋고 잎이 피는 것, 애벌레들이 알을 깨고 나오고 개들과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옆동 노인의 맥박이 멈출 듯 멈추지 않고 윗집 주방의 냄비에 시금치가 데쳐지고 아랫집 전축 위에 놓인 항아리 가득 허리 잘린 국화다발에 꽂히는 것을 느껴요. 낮이나 밤이나 별들은 유연한 포물선을 그리고 해가 뜰 때마다 간선도로 변 플라타누스들의 몸은 간절히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몸도 따라서 그쪽으로 활짝 펼쳐져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되리라는 걸 알지만 나는 괜찮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꿔왔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가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죠.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무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주시던 꾸비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깡충깡충 튀며 손 흔들어 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오셨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선선기슬게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어머니처럼 될까봐 나는 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17살 때였죠.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홀심부름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것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얼굴을 하고 버스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 주먹으로 유리창을 박살내고 싶었어요. 내 손등에 흐르는 피를 개걸스럽게 핥아먹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병신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내 내장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쏴쏴 메아리 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의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갗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너 말인데?
하고 입맛을 다시며 의사가 중얼거렸죠. 지금 보이는 게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클리넥스를 몇 장 뽑아 위액을 대충 닦아주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곳저곳을 꾹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 하고 대뜸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토악질을 했어요. 지하철 구내의 차가운 타일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 둘, 셋, 넷.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한없이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솟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푸 위액을 개어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춰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꿔요. 내 키가 미루나무만큼 드높게 자라는 꿈을요. 베란다 천정을 뚫고 윗집 베란다를 지나 15층, 16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장점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관 가득 맑은 물이 퍼올리면 온 가지를 힘껏 벌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 꿈을 꿔요.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었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었는지.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냄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대로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죠?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진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 허공을 휘저어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구어야 해요. 이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하겠죠. 8.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내가 세 번째 대야에 물을 끼얹었을 때 아내는 노란 위액을 꾸역꾸역 토해냈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아내의 입술이 오그라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희끗희끗한 입술을 더듬어 보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음성을 들었다. 다시는 아내의 목소리를,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의 허벅지에서 흰 잔뿌리가 무성하게 돋아나왔다. 가슴에서는 검붉은 꽃이 피었다. 끝은 희고 아랫부분이 노르스름한 도톰한 꽃술이 유두를 뚫고 올라왔다.
지켜올린 손에 약간이나마 힘을 줄 수 있었을 때 아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싶어 했다. 아직 어렴풋한 빛이 남아있는 눈을 마주보며 나는 그녀의 동백잎 같은 손이 내 목을 잘 안을 수 있도록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물었다. 잘 익은 포도알 같은 아내의 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가을 내내 나는 아내의 몸이 맑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을 열면 아내의 뻗어올린 두 팔은 바람의 결을 따라 조금씩, 매우 조금씩 부드럽게 흔들렸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하나둘 잎이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이 있던 몸뚱이는 서서히 다갈색으로 변해갔다. 아내와 마지막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언제였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아내의 아랫도리에서는 체액이 시큼한 냄새 대신 낯설고 향긋한 냄새가 났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아내가 비누를 바꿔 쓴 모양이라고 혹은 남는 향수를 심심풀이 삼아 두어 방울 떨어뜨려 본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을까.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두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포도알같이 맺혀있던 눈동자는 다갈색 줄기 속에 차츰 파묻혀갔다. 아내는 이제 볼 수 없었다. 줄기의 끝도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란다에 들어서면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한 느낌이 아내의 몸에서 나에게로 미미한 전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잎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 움큼의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신락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입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 움큼의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신락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성유알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자잘한 열매들을 한 손에 받아들고 베란다와 거실을 연결하는 세시 문턱에 걸터 앉았다. 처음 보는 그 열매들은 연두색이었다. 맥주집에서 팝콘과 함께 곁들여져 나오는 해바라기 씨처럼 딱딱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 입안에 머금어 보았다. 매끈한 껍질에서는 아무런 맛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힘주어 깨물었다. 내가 지상에서 가졌던 단 한 여자의 열매를. 그것의 첫맛은 쏘는 듯 쉬었으며 혀불에 남은 집의 뒷맛은 다소 씁쓸했다. 다음날 나는 연화문 개의 조그맣고 동그란 화분을 사서 기름진 흙을 가득 채운 뒤 열매들을 심었다. 말라붙은 아내의 화분 옆에 작은 화분들을 가지런히 배열한 뒤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며 아내의 아랫도리에서 와락 피어나던 싱그러운 풀냄새를 곰곰이 곱씹었다. 쌀쌀한 늦가을의 바람이 담배 연기를 내 길어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봄이 오면 아내가 다시 돋아날까? 아내의 꽃이 붉게 피어날까? 나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었다. 끝입니다. 이렇게 내 여자의 열매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뭔가 자유를 꿈꾸는 여자, 무언가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여인이 끝내는 식물로 변신을 해서 결국 자유로워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런 결말로 끝이 났죠.
식물이 돼서 결국은 열매로 남았고, 이 남편이 이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를 다시 화분에 심잖아요. 자기도 모를 그 외로움, 늘 외로움과 같이 있었던, 저는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아내에게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술김에 얘기했었고, 결혼 신청할 때도 외롭다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그 선상에서 마지막에 화분에 그 내 여자의 열매를 심는 행위 또한 어떤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행동이 아닐까. 사람들은 뭔가 어떤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것은 어떤 그냥 고통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쉽게는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속에 이 남자는, 화자인 남자는 그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그렇게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 했고, 그랬는데 그와는 달리 이 주인공인 이 여자, 이 내 여자는 어떤 주변 환경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은 조용한 혁명이랄까요? 조용한 외침이랄까요? 다른 어떤 폭력적인 그런 그런 외침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제 식물로 변함으로써 그런 여타의 세계들과 단절됨으로 인한 그런 자유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자유가 아니라 식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뭐 내 몸을 어디로 이렇게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그 물리적인 자유로서 추구를 했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지구 끝까지 가서 피를 갈아내고 싶다. 피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 어떤 그런 탈출을 생각했으나 주저앉고 말죠.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결국은 내 존재 자체를 새롭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아닌 어떤 그 동물이 아닌 식물로서 변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서적인 그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된 거죠. 내가 어디 떠나가진 않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여기 그 반려식물을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렵잖아요. 동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화분 가꾼다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어떤 주변의 여러 소리들, 뭐 그냥 뭐 여타의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주변에 지인이 됐건 자동차 소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많은 어떤 자극들로부터 자유롭게 훨훨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식물처럼. 근데 또 그렇게 연약한 식물이지만 또 강한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황폐한 곳에서도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녹색 식물이잖아요. 그쵸? 동물이 이전에 그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는 식물. 그 식물이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유약하고 정말 그냥 베어 없애버리면은 사라지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어떤 생명력.
그 생명력은 굉장히 또 반면에 강인함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이죠. 약하지만 강인한 그런 식물. 그런 어떤 소리 없는 그 외침, 음, 그 어떤 맞서 싸우는 그 투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 그런 그 외침인 거죠. 소리 없는 외침.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엇과 싸운다고 하면 어떤 혁명이 있을 수 있지만 무기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뭐 피켓 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폭력적인 게 아닌 그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신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움과 동시에 그 하나의 어떤 그 나름의 자기 소리, 주장, 어떤 그런 존재의 외침 그런 것이겠죠. 절대로 어떤 폭력에 굴하지 않는 나약한 듯하지만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거겠죠.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이 났는데 물론 그 변신하고는 아주 달라요. 뭔가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할까요? 어떤 다른 서로가 어떤 다른 양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의미로서 공통적인 것은 뭔가 어떤 폭력으로부터 어떤 환경적인 여러 그 여타의 그런 통념이랄까 모든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로의 어떤 폭력으로부터의 변신이 될 수도 있지만 소설 변신에서는 그 변신이 어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어떤 이렇게 정말 타에 의해서 변신이 된 내 스스로가 변하고 싶어서 변했다기보다 어느 날 문득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변해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폭력적인 변신이 아닐까. 과연 본인이 벌레로 변하기를 바랬던가.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를 어떤 그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그 벌레 취급을 받는 듯한 그런 어떤 폭력성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냥 그대로 그냥 벌레로서 순응하게 되는 그런 변신이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내 여자의 열매에서의 그 식물로의 변신은 변신이라기보다는 부활이 아닐까? 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내가 원했던 모습의 존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한 듯한 그런 느낌이 뭔가 카프카의 변신하고는 상당히 그 반대의 극한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처음에는 뭔가 통념이랄까 그 세상에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언어들 그 문화적 언어라고 해야 되죠. 그 언어라 하면 그 문화를 표현하는 건데 어떤 그런 그 통념적인 문화, 관념 그런 것들에 나름 적응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집으로부터 탈출을 그게 막연하게 본인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조차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에서의 탈출, 그 다음에 도시로 와서도 뭐 어떻게 나름 적응하려고 했지만 또 그곳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또 탈출하고 싶어서 어딘가로 지구 끝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예 그 피를 좀 바꿔버리고 싶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마지막에야 아마
알게 되고 과연 지구 끝까지 반대편에 간다고 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주인공 여자도 내 여자라는 존재도 그것을 좀 짐작했을 것 같고, 결국 스스로를 어떤 그런 모든 옥죄는 그런 사슬 같은 강요되어지는 모든 어떤 언어로부터, 모든 문화, 문명, 또는 그런 통념, 관습,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식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정상인 것처럼 하는 모든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폭력일 수도 있다는, 이 책에서도 이 작품에서도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남편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왜 저럴까? 도대체 왜 멍하니 이렇게 먼 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을까? 혹은 왜 자꾸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어만 하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어느 장면에서는 얼굴에 머리를 부어버리죠. 일종의 그것도 자기는 그냥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그래서 물을 부어버리는데 그것 또한 폭력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아내는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질 않죠. 단답형의 말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식물이 된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떤 동물적인 어떤 육체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 육체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그 감각과는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동물적인 감각, 동물로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한 남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편은 이제 아내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떠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떠올리는 남편이 이 글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일상적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외로움에 와서 아내를 안았을 때 아내가 뭐 반기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거 속에서도 또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폭력, 어떤 그런 스스로 주어진 어떤 그런 그런 폭력, 스스로가 만든 폭력이, 그게 스스로가 만든 건 아니죠. 어떤 하면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기는 그런 어떤 대상화된 욕망의 대상이 된 이곳으로부터도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모든 언어적 폭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는 어떤 문화나 문명이라는 표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로서의 어떤 의사소통으로의 언어가 아니라 문자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문명과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붙여야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포스트 링귀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 여자의 열매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식물로 변해서 이제 열매를 남기고 이제 사라진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채식주의자에서는 끝까지 버텨내는 그 여자 주인공. 식물로 변하진 않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죠.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되는,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글쎄, 이 책에서는 뭔가 도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도피가 아닌 그 나름의 어떤 그 승리일 수도 있는 건데, 채식주의자에서는 그 자기의 육체, 욕망의 덩어리인 그 육체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투쟁, 모든 것과 맞서는 그 투쟁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부활이라고 할까요? 글쎄,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 이 작품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그 채식주의자가 나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간만에 이렇게 또 낭독을 하다 보니까 좀 혀도 잘 돌아가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냥 내 여자의 열매를 한번 낭독하고 좀 두서없이 제가 좀 그냥 감상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여러 단편집이 있지만 한강님의 이 내 여자의 열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흰이라는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한번 쭉 다 하나하나가 좀 주옥 같은 작품일 수 있는 만큼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뒤에 좀 뭔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마이크도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뭔가 어수선하게 제가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낭독하는 내용은 어쨌든 전달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한번 다른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낭독이 끝냈고요. 비록 오늘 브이로그긴 하지만 좀 더 완성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뭔가 좀 혀도 말리고 약간 조금 이상한 상태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나름 좋았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근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좋은 글, 짧은 글이라도 있으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접선하겠습니다. 접선?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